서울의 심장부 타임리스 파이낸스 센터의 최상층은 구름 위에 떠있는 현대적인 성체와 같았다. 72층 전체를 차지하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회장실에서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이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의 제국의 일부가 존재했고 그의 손짓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공허하고 차가웠으며 마치 잘 닦인 흑요석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IT 산업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미다스의 손, 냉혈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지난 10년간 그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오직 성공만을 향해 질주했다. 그 결과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거대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스스로 거세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그에게 있어 그런 것들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사치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비서실장인 김민준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서류철을 내밀었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김 실장은 지난 5년간 지훈을 보좌해왔지만 그의 사적인 감정을 엿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기계처럼 보였다. 지훈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M&A를 앞둔 경쟁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그의 눈은 핵심을 꿰뚫는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는 서류를 덮고 나지막이 말했다. 인수팀에 전해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그리고 내일 오전 스케줄은 전부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첼로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의 고독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거대한 성공의 정점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공허함 뿐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를 닦아냈지만 세상은 온통 회색빛 물감으로 번진 수채화처럼 흐릿했다. 강지훈은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어진 경무로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퇴근길의 도로는 꽉 막힌 혈관처럼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이 정체가 싫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이 차가운 철제 상자 안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갇혀 있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저택에 돌아가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공간과 고요한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대로를 벗어나 조금은 낡고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름길을 택한 운전기사의 선택이었다. 지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운전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지우는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그의 시간은 분초 단위로 계산되는 금과 같았다.
이런 식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간은 영원처럼 멈춰버렸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흐릿한 풍경 속 길가에 작은 허름한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시선은 그중 한 사람에게 꽂혔다. 설거지를 하는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옷, 질끈 묶은 머리, 고된 노동으로 지친 듯 힘겹게 움직이는 가녀린 어깨.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건 단 한순간도 그의 뇌리에서 떠난 적 없는 그의 과거이자 상처, 그리고 지독한 후회 그 자체인 모습이었다. 유라.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여자가 잠시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렸다. 비물과 김서림으로 흐릿했지만 지우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피로에 지쳐 움푹 팬 눈.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고고함을 잃지 않은 눈매와 오똑한 콧날. 서유라. 그의 전 부인이었다. 5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던 여자. 그가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고 싶었지만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가 저런 곳에서 저렇게 힘겨운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억눌러왔던 감정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걷잡을 수 없는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가진 것 하나 없던 시절, 반지하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던 기억. 그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녀의 환한 미소. 성공하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어리석은 젊은 날의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지옥 속에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최고의 행복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그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성공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차갑고 공허한 제국의 외로운 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탑은 사실 그녀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반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앞 좌석의 운전기사와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지훈의 모습에 숨을 죽였다. 그들이 알던 강지훈 회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단 한 번도 감정의 동요를 보인 적 없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처절하게 들렸다. 억만장자의 눈물.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뒤섞인 소금물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는 그렇게 멈춰선 차 안에서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유라는 곧 다시 몸을 돌려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녀의 세상에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 사실이 지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이제 그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마침내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당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눈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그것이 그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김민주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내일 스케줄 전부 취소하라고 했지. 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의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단력만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 모든 지시의 최우선순위다. 사람을 붙여. 방금 그 여자, 서유라. 지난 5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알아내. 누가 그녀를 건드렸는지, 누가 그녀를 저런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샅샅이 뒤져.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고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자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겠다는 맹수의 분노였다. 김 실장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라,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진실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얼음 제국의 왕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 전체가 이제 한 여자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어스름한 빛이 회장실의 거대한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원두로 간 내린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하나, 김 실장이 가져올 보고서에 집중되어 있었다. 5년, 그가 그녀를 놓아버린 혹은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 그는 한순간도 평온할 수 없었다.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소음들이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그의 세상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민준 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무게가 마치 서유라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김 실장은 말없이 다가와 지훈의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밤새 저희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최대한 알아낸 내용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의 통제를 벗어난 적 없었던 감정의 동요였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서유라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5년 전의 사진이었지만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밝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그녀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서울 변두리에 낡은 옥탑방,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아침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에 3개 이상의 일을 하며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엄청난 병원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다. 그녀의 남동생은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지훈의 심장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 아팠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보고서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유라 텍스타일에 대한 분석 자료였다. 지훈도 기억하고 있었다. 견실한 중견 섬유 기업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자부심 강하고 정직한 경영자였다. 하지만 4년 전 회사는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핵심 거래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고 뒤이어 악성 루머가 시장에 퍼져나갔다. 자금난에 대한 소문이 돌자 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주가는 폭락했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고 헐값의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전형적인 기업 사냥의 수법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단번에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고서는 유라 텍스타일을 인수한 회사를 추적했다. 블루오션 캐피탈이라는 신생 사모펀드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훈의 예리한 눈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김 실장, 이 블루오션 캐피탈의 자금 흐름, 주주 구성, 관련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까지 샅샅이 뒤져 30분 주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실장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정보팀에 지시를 내렸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정보팀은 국가정보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0분 후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지훈에게 돌렸다. 회장님, 블루오션 캐피탈의 배후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태아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됩니다. 태아그룹,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이름, 최민식 회장.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섬광. 그의 가장 오랜 경쟁자이자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탐욕으로만 움직이는 늙은 하이에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라 텍스타일의 붕괴는 최민식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왜 고작 중견기업 하나를 먹기 위해 태아그룹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었다. 목표는 처음부터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지훈의 사고는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유라 텍스타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 그것은 바로 자신과 유라가 이혼한 직후였다. 그들의 이혼. 표면적인 이유는 그의 일 중독과 소통 부재였다. 성공에 눈이 멀어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그는 지난 5년간 그렇게 자책해왔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만약 최민식이 그들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의도적으로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틈타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유라와 그녀의 가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에게 간접적인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이라면? 끔찍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슬픔과 후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가 들어찼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한 기만이자 공격이었다. 최민식은 그의 성공을 질투한 나머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아 버렸다.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지옥의 불길 같은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전략기획실장, 법무팀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몇 분 후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핵심 브레인들이 그의 앞에 섰다. 그들은 지훈의 얼굴에 서린 전례 없는 살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지우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한다. 우리의 새로운 타겟은 태아그룹이다.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태아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엄청난 출혈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회장님, 갑자기 태아그룹은 전략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최민식 회장과 그의 아들 최태진, 그 부자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모아 불법 비자금, 정경유착, 주가 조작,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우리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찾을 거야. 법무팀은 태아그룹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모든 M&A 건을 재검토해 유라 텍스타일 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거다.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든 소송 비용을 지원할 테니 집단 소송을 준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최민식이 유렉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처참하게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래 성장 동력 포럼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열린 이 행사는 실상 그들만의 리그를 확인하고 서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교의 장이었다. 강지우는 이런 자리를 혐오했지만 오늘은 기꺼이 포식자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목표는 단 한 명, 태아그룹의 황태자 최태진이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정보팀은 최태진이 이 행사의 주요 스폰서 중 한 명이며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상대를 관찰하는 맹수처럼 연회장 한쪽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장내를 훑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둔자처럼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장내는 미묘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에게 접근해 어떻게든 안면을 트고 싶어 했지만 감히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장막이 쳐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한 채 마침내 목표물을 찾아냈다. 최태진은 무리의 중심에서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값비싼 시계로 온몸을 치장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경박함과 열등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지훈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스쳤다. 저런 자가 감히 유라를. 지훈은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포럼의 주최자인 노회한 경제부총리가 그를 발견하고는 화색을 띠며 다가왔다. 강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지훈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응대했다. 잠시 후 주최 측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명목에 그는 자연스럽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미래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결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연설을 했다.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단 5분 만에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최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구겨졌다.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는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 근본도 없는 자수성가한 놈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질투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스스로 지훈에게 다가갔다. 강 회장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IT의 미래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을 가장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보며 그를 마주했다.
최 이사님, 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한 지훈의 말에 최태진은 순간 당황했다.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태아그룹이야 워낙 탄탄하니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지훈이 먼저 평범한 안부를 물었다. 그럼요, 아버님께서 잘 닦아놓으신 길인데요. 강 회장님처럼 맨주먹으로 시작한 분들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최태진은 상대를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저는 오히려 요즘 M&A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헐값에 인수해서 되파는 벌처 펀드들의 방식이 아주 흥미롭더군요. 지훈의 말에 최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유라 텍스타일을 삼켰던 방식이었다. 지훈은 최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특히 섬유 산업 쪽이 매력적이더군요. 오래되고 정직하게 사업하던 회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은 남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 이사님? 그 순간 최태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훈의 말은 분명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의 아픈 곳을 찔러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목적을 달성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유라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병원 원무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수천만 원과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이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완납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사실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거액을 기부하고 사라진 것이다. 유라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혼란에 빠졌다. 대체 누가? 아버지의 옛 동료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모두들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문득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가엾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도움 덕분에 그녀는 숨통이 트였다. 더 이상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밤늦게까지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잠을 잘 시간이 생겼고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알 수 없는 친절은 그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녀에게 다시 일어서 보라는 격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누가 도와주었든 이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라가 기부자의 신원을 캐물었지만 병원 측이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비겁한 그림자 속에서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이 섣불리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혼란을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최 씨 일가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녀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져야만 했다. 지우는 최태진의 흔들리던 눈빛을 떠올렸다. 이제 뱀은 건드려졌다. 독을 품고 상대를 향해 머리를 쳐들 것이다. 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최태진은 아버지 최민식 회장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포럼에서 있었던 강지훈과의 대화를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아버님, 강지훈 그놈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최민식은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조바심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겨우 말 몇 마디에 그렇게 꼬리를 내리다니. 쯧쯧, 아직 멀었어.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가 겪어본 젊은 놈들 중에 가장 맹독성을 지닌 놈이었다. 단순한 허세나 객기가 아니라는 것을 동물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놈 뒤를 좀 밟아봐라. 서유라, 그 계집의 주변도 뭔가 있을 게다. 최민식의 나지막한 지시에 즉시 전문 인력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만에 보고가 올라왔다. 강지훈의 마이바흐가 서유라가 일하는 허름한 식당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지훈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다는 것. 최민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짐작이 사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5년 전의 일을 알아차린 것이다. 늙은 맹수는 위협을 감지했다. 방어만으로는 부족했다. 상대가 숨통을 물어뜯기 전에 먼저 목줄기를 끊어놔야 했다. 최민식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빠르게 그려졌다. 지금 강지훈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 정부가 발주한 차세대 스마트시티 통합관리 시스템 메티스. 수조 원이 걸린 이 사업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프로젝트였다.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그것도 아주 처참하고 망신스럽게 강지훈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진실을 파헤칠 여력도 잃게 될 터였다. 태진아, 우리 쪽 해커들한테 일러라.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메티스 서버를 뚫어 핵심 데이터를 빼내고 발표회 날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바이러스를 심어놔.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최민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지훈은 이미 상대의 수를 몇 단계 앞서 읽고 있었다. 태아그룹이 자신을 공격해온다면 가장 아픈 곳을 노릴 것이 자명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장 아픈 곳은 바로 메티스였다. 그는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자랑인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팀 케르베로스를 소집했다. 적들이 올 거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겠지. 문을 열어줘라. 대신 진짜 집이 아닌 그들을 위해 정성껏 꾸며놓은 가짜 집으로. 지훈의 지시는 간단명료했다. 그는 적을 막는 대신 덫을 놓고 기다리기로 했다. 보안팀은 즉시 실제 서버와 똑같이 생긴 미끼 서버, 즉 허니팟을 구축했다. 모든 것이 태아그룹의 해커들을 유인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며칠 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보안관제센터에 마침내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침입감지, 외부에서 메인 서버로 접근 시도. 방화벽 3단계 우회. 놈들,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관제센터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스크린 앞에서 숨 가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적의 침입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허니팟으로 유도해. 그의 명령에 따라 보안팀은 교묘하게 방어벽의 허점을 노출시켰다.
태하의 해커들은 손쉬운 성공에 환호하며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허니팟에 침투해 메티스의 핵심 데이터라고 믿는 정보들을 훔쳐내기 시작했다. 그 데이터는 지훈이 의도적으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놓은 가짜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짜 정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케르베로스 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역추적을 시작했다.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복잡하게 위장된 침입자의 IP 주소. 그 껍질을 한 꺼풀씩 벗겨낼 때마다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마침내 침입의 진원지가 밝혀졌다. 태아그룹이 자금을 대는 유령 회사의 사무실이었다. 잡았다. 지훈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기업 스파이 행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독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지훈의 머리사이은 온통 서유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차를 몰아 그녀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저 멀리서라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낡은 골목길에 차를 세운 채 기다리자 저 멀리서 유라가 걸어오고 있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였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다. 그 모습에 지훈의 가슴이 저며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라 씨, 그의 목소리에 유라는 온몸이 굳은 듯 멈춰 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깊은 상처와 경멸이 뒤섞여 떠올랐다. 강지훈 씨, 여긴 어쩐 일이죠? 내 비참한 꼴이라도 구경하러 왔나요? 재밌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 그의 변명은 어설펐다. 유라는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걱정,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하던 걱정을 왜 이제 와서 하죠? 그리고 병원비, 당신 짓이지? 그따위 동정으로 날 모욕하지 마. 당신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녀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고쳐들고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유라의 뒷모습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훈은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 어떤 사업 실패보다도 더 뼈아픈 거절이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그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그의 분노와 의지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의 자신은 그녀에게 그저 과거의 상처일 뿐이라는 것을.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고 그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그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 그녀의 가족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더욱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감히 꿈꿀 수 없는 미래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강지훈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태아그룹은 아직 자신들의 패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훔쳐낸 메티스의 가짜 데이터를 분석하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지훈의 칼날은 조용히 최민식의 목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지훈은 허니팟을 통해 확보한 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를 곧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대신 그는 그 증거를 지렛대 삼아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암흑 제국의 심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들로 구성된 정보팀, 월스트리트 출신의 재무 분석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내 태아그룹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있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최민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성이 그 썩은 속살을 드러냈다. 유라 텍스타일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수많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 태아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자금난을 유발하고 정치권과 금융계에 뿌려놓은 검은 돈을 이용해 대출을 막아 숨통을 끄는 뒤 헐값의 회사를 집어삼키는 포식자였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교묘한 자금 세탁을 거쳐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다시 최민식의 범죄를 가려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지훈의 복수심은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이 사회의 독버섯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차가운 사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식은 꼬리가 길어도 잡히지 않는 늙은 여우였다.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몫이었고 그는 법망의 바로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최민식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지훈의 팀은 마침내 한 인물을 찾아냈다. 10년 전 태아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하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던 박선우 전 재무이사. 그는 출소 후 행방이 묘연했지만 지훈의 정보망은 그가 마카오에서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선우, 그가 바로 최민식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김민준 실장이 직접 최정의 요원들을 이끌고 마카오로 날아갔다. 최민식의 감시망을 피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그들은 도박장에 칩거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던 박선우를 찾아냈다. 처음 박선우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최민식에 대한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보안 회선을 통해 직접 그와 화상으로 마주했다. 박 이사님, 당신이 빼앗긴 10년의 세월과 명예, 제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 가족의 안전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최민식이라는 괴물을 심판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박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옥 같은 삶을 끝낼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민식이 직접 지시하고 결제했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디지털 장부에 위치를 털어놓았다. 마침내 전쟁을 끝낼 무기가 지훈의 손에 들어왔다. 한편 강지훈의 불길한 침묵에 최민식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해킹은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그 후 강지훈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늙은 맹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불안을 지켜보던 최태진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수를 제안했다. 아버지, 서유라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게 강지훈을 흔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민식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그의 이성은 탐욕과 불안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아들의 제안을 승낙했다. 그들의 방식은 교활하고 비열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지훈의 도움으로 작은 회계법인에 겨우 취직해 새 삶을 시작하려던 유라를 목표로 삼았다. 최태진은 돈으로 그 회사에 내부 직원 한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 직원을 통해 회사의 공금을 아주 소액. 하지만 유라의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만큼 빼돌린 뒤 모든 증거를 유라가 저지른 것처럼 조작했다. 절박한 처지의 그녀가 돈에 눈이 멀어 횡령을 저질렀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며칠 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들이 유라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서유라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겨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차에 10분도 되지 않아 지훈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비밀 장부를 어떻게 활용해 최민식의 숨통을 끊을지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보고를 듣는 순간 지훈의 주변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였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비즈니스와 복수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최민식은 선을 넘었다. 감히 법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도구를 이용해 무고한 그녀를 짓밟았다.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것을 넘어 현재의 그녀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그의 얼굴에 서린 생전 처음 보는 섬뜩한 분노의 숨을 죽였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위험했다. 계획 변경한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노려보며 말했다. 더 이상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오늘 밤 태아그룹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거다. 그의 눈은 복수의 화신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전략도 기다림도 없었다. 오직 파괴만이 남았을 뿐이다. 강지훈의 분노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넥스트 이노베이션 법무팀의 에이스이자 전직 검사 출신인 고강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 변호사, 지금 당장 서초경찰서로 가. 서유라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증거는 전부 조작된 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시간 내로 그녀를 빼내. 돈이든 인맥이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써.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왕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그 차가운 시멘트 건물에서 꺼내겠다는 절대적인 의지였다. 고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즉시 움직였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법무팀이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유라는 차갑고 폐쇄된 조사실 안에서 절망의 끝을 맛보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조작된 입출금 내역서와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유라 씨,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부인할 겁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깊은 고독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서유라 씨의 변호인 고강철입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고 변호사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형사들을 제압하며 경찰이 제시한 증거의 허점과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보석금을 즉시 납부하고 불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라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경찰서를 나오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녀에게 고 변호사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그녀를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이끌었다. 차는 그녀의 낡은 옥탑방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낯선 장소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채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중앙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분노와 원망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나를 구해내서
당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건가요? 내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똑똑히 보여주려는 거냐고요.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제발 딱 10분만 시간을 줘. 내 얘기를 다 듣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때는 당신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그녀를 거실의 커다란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 위에는 노트북과 수십 개의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파헤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태아그룹이 어떻게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 유령 회사들의 명단, 그리고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사실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태아그룹이 자신의 회사 메티스를 공격했던 사이버 테러의 증거를 보여주며 그들의 수법이 얼마나 일관되고 악랄한지를 설명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가장 힘든 이야기는 그들의 이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과 일 중독을 변명하지 않았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위해 왕국을 짓는답시고 정작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는 걸 보지 못했어. 최민식은 우리의 갈등을 눈치채고 그 틈을 파고든 거야.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무너뜨린 거지. 이건 전부 나의 가장 큰 실패야.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횡령 혐의가 최태진에 의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의 최종 소유주가 바로 최태진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이 화면에 뜨는 순간 유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오랫동안 흐느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처참하게 짓밟힌 가족의 명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다. 한참 후 눈물을 그친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갑기만 하던 억만장자의 얼굴 뒤에 숨겨진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한 남자의 맨얼굴을 보았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네가 흘린 모든 눈물방울만큼, 아니 그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네가 안전해야 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줘.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아니, 숨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싸움이기도 해요.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지훈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서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비로소 다시 같은 편에 섰다.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폭풍을 일으킬 시간이었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태아그룹이 연중 가장 큰 행사인 태아비전 2025를 개최하는 날이었다. 국내외 언론, 투자자,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이 초청된 이 행사는 태하의 힘과 미래를 과시하는 거대한 무대였다. 최민식과 최태진은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특히 최태진은 며칠 전 강지훈에게 심어놓은 불안감을 완전히 잊은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누볐다. 그들은 곧 발표할 혁신적인 바이오 신기술이 태아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의 기반은 과거 그들이 짓밟았던 또 다른 중소기업에서 훔쳐온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죄악의 탑 꼭대기에서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전쟁 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질서전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아비전 행사장 내부를 촬영하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스크린 앞에 선 채 미동도 없이 최 씨 부자의 오만한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유라가 두 주먹을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복수의 대서사실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목격할 증인이었다. 지훈의 팀은 지난 며칠 밤낮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대의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최태진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최민식 회장의 연설 순서가 되었다. 최민식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태아그룹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시작해. 그와 동시에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연단 위의 최민식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꺼졌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아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날카롭고 세련된 로고였다. 그리고 화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마카오에서 돌아온 박선우 전 재무이사였다. 저는 태아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고백을 시작으로 한 편의 완벽하게 편집된 폭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기 시작했다. 최민식이 직접 불법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보여주는 비밀 장부, 그리고 유라 텍스타일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영상은 태아그룹의 범죄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와 서유라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다. 고강철 변호사가 직접 영상에 등장해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한 비열한 음모였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민식은 무대 위에서 거짓말이야, 저 영상을 당장 꺼!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지훈의 팀이 이미 행사장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한 뒤였다. 그들이 자랑하던 제국의 성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장내가 극도의 혼란에 휩싸인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활짝 열렸다. 수십 명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난 파도처럼 인파를 헤치고 무대 위로 곧장 올라갔다. 그리고 책임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최민식과 최태진 부자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최민식 씨, 최태진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배임, 횡령, 주가 조작,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내가 누군지 알아. 장관한테 전화해. 당장
일하며 발악했지만 검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막아낼 만큼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오만함의 갑옷이 벗겨진 최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였다. 그것은 법의 심판인 동시에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공개적 망신이었다. 정의는 단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똑똑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상황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정화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희열 대신 전쟁을 끝낸 장수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너진 적들을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들의 시간은 과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이 조용히 묻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괴물재벌의 최후를 대서특필했고 최민식 부자의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법정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부패한 권력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승리의 영광을 탐하지 않았다. 그의 전쟁은 최 씨 일가가 수갑을 차던 그 순간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서유라의 가족에게는 더디지만 분명한 치유의 시간이 찾아왔다.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기적처럼 병상에서 일어나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남동생은 학업에 복귀했고 뿔뿔이 흩어졌던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다. 강지훈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재단을 통해 법정 경매에 나온 유라 텍스타일의 자산을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 뒤 회사의 모든 권리를 유라의 가족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가 망가뜨렸던 과거를 최소한이라도 되돌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유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것이 강지훈의 돈이나 힘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던 자신의 용기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태아그룹과 같은 거대 자본에 의해 억울하게 쓰러진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녀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다. 강지훈 역시 변해가고 있었다.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찾아온 공허함은 예전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고독이 아니라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부드러운 여백이었다. 그는 유라가 과거에 늘 주장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얼음 제국의 왕은 마침내 사람의 온기를 가진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지키는 방법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우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서유라였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고 단단했다. 그들은 약속을 잡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아주 오래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에 자주 거닐었던 한강공원의 작은 벤치였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우는 멀리서 걸어오는 유라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단함에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그녀를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게 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의 회사를 되찾아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미안했어요, 유라 씨. 내가 당신 곁에 없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혼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그때는 둘 다 너무 어렸어요. 실수도 많았고요. 그녀의 말은 용서였다. 그를 향한,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향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그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연고가 되어주고 있었다. 앞으로 뭘 할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유라는 자신이 시작한 새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꿈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여자가 아니라 그가 존경할 수 있는 멋진 동반자였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들은 말없이 함께 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다시 연인이 되자는 약속도 미래에 대한 섣부른 맹세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편안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두 사람이 새로운 길 위에서 나란히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5년 전 길을 잃었던 두 개의 심장은 이제 마침내 돌아와야 할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